너 정말로 내가 호락호락한 늙은이인 줄 알았니? 며느리에게 통장을 털리고 요양원에 쳐넣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순희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죠.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순이는 결혼 전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유난히 밝았죠. 명동 백화점 경리부에서 일하다가 횡령을 찾아내서 본사 기획팀으로 발탁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요. 결혼 후에도 순이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남편이 다니던 은행 지점장한테서 강남 개발 정보를 얻었죠. 순이는 바로 대치동 땅을 샀습니다. 당시엔 논밭이었지만 10년 후 그 땅은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IMF 때는 제주도 땅을 헐값에 샀고 2000년대엔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꾸준히 모았죠. 남편은 순이가 작은 옷가게 하나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진짜 수입원은 따로 있었죠. 통장은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 하나, 순이 명의 통장은 6개. 각각 다른 은행,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모두 달랐죠. 왜 숨겼을까요? 순이는 경험상 알았습니다. 돈이 보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걸요. 202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빌딩 지분 30억, 대치동 땅 15억, 제주도 땅 20억, 분당 상가 건물 12억, 로스앤젤레스 건물 지분 20억,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현재 시세 50억, 현금성 자산 5억. 총 15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돈이 보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신유진. 32살 대기업 임원 딸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진은 흰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나타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순이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죠. 식사 내내 순이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도 먼저 권하고 물도 따라주고요.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도 마음이 놓였죠.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신부 측 하객이었죠. 신혼여행은 유럽 3주였습니다. 비용은 유진 집에서 댔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목동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전세 5억이었죠. 결혼 3개월까지는 좋았습니다.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지더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할 때만 받았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순이는 당연히 내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틀 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 몸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유진 SNS를 확인했을 때 순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진은 친정 가족들과 제주도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몸이 안 좋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순이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둘러댔습니다. 급하게 계획이 바뀌었다고요. 그 순간 순이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요.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독감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스키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소식을 아들한테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였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본 손주였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유진 어머니한테 가로막혔습니다. 산모가 피곤하니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유진 친정 가족들은 모두 병실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순이는 30분을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눈만 살짝 마주쳤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진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순이는 축의금 봉투를 놓고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손주를 본 건 딱 2번입니다. 돌잔치와 100일 때였죠. 그것도 행사장에서 잠깐 본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손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육아가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SNS에는 매일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골프장, 필라테스 센터, 명품 가방 언박싱. 육아가 힘들다던 사람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유진과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사망 1주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과 유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유진이 직접 온 겁니다. 손주는 데려오지 않았죠. 유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고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순이는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유진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부동산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9천만 원짜리였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30년은 된 건물이었습니다. 순이가 살던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 40평이었습니다. 시세로 20억은 넘었죠. 그 아파트를 팔고 9천만 원짜리 빌라로 가라는 겁니까? 순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이 좋다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죠. 유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쳐다봤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다고, 나중엔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 거라고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결정한다고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자기들이 알아봐 주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유진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집은 순이가 계속 살면 된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재산을 노리는 거였죠.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유진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면서요.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순이의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죠. 다행히 진짜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남편 명의 통장 사본만 있었죠. 유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순이 친구가 아니라 유진 친구들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순이가 듣게요.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 재산 관리를 못하는 노인들 이야기, 후견인 제도 이야기. 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유진은 순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순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아들에게 말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놨다고 내일 같이 가자고 했죠.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검진 삼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차에 타고 보니 유진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강남에 있는 큰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유진이 먼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10분 정도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순이 차례가 됐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 순이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는데 무슨 치매란 말입니까? 하지만 의사는 보호자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순이를 내보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상담실에서 유진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 재산 관리를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치매 판정, 후견인 지정, 재산 관리 위임, 요양원 입소. 유진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0개월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죠. 의사는 일주일에 걸쳐 종합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인지능력 테스트, 혈액 검사까지.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는커녕 70대 평균보다 훨씬 좋은 인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진단서를 세부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정상. 진단서를 총 9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은행 VIP실에 예약을 잡고 금고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6장, 해외 계좌 명세서 5장, 주식 계좌 서류.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남 빌딩 지분 30억, 대치동 땅 15억, 제주도 땅 20억, 분당 상가 건물 12억, 로스앤젤레스 건물 지분 20억,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현재 시세 50억, 현금성 자산 5억. 총 152억이었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변호사를 만났죠. 4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경력 15년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계획, 거짓 치매 진단, 재산을 노리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오히려 유진을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 통장 조회, 진료 기록 조작, 사기 미수까지. 변호사는 증거를 더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열람 내역. 순이는 일주일에 걸쳐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통신사에 가서 통화 내역을 뽑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통화 기록이 나왔죠. 그리고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유진이 전화하길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또 후견인 이야기를 꺼냈죠. 순이는 일부러 약한 척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싶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빨리 진행하자고, 서류 준비해 오겠다고 했죠.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순이 통장 조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순이 동의 없이 조회된 기록이 3건 있었습니다. 모두 유진 명이었죠.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순이 통장을 조회할 수 있었냐고요. 은행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순이 신분증 사본을 가져왔다고 대리인이라고 했다고요. 불법이었습니다. 순이 똥에 없이 신분증을 위조한 겁니다. 순이는 그 기록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았던 병원이었죠. 기록을 확인하니 유진이 의사에게 미리 말해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최근 심한 건망증을 보인다,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기록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통장을 맡기겠다고 집에 오라고요. 유진은 다음 날 바로 왔습니다. 서류까지 준비해서요. 거실에 앉아서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잘 관리해주겠다고요. 순이는 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잔액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통장은 어디 있냐고요. 순이는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유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로 내가 호락호락한 늙은이인 줄 알았니? 유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는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통장 불법 조회 기록, 통화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조작 증거, 세 곳의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밀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150이요. 이게 내 진짜 재산이야.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순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후견인 청구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거라고요. 유진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오해였다고, 효심에서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순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견인 청구 무효 소송, 손해배상 청구, 사기 미수고소. 재판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도 있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불법 통장 조회, 진료 기록 조작, 통화 녹음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판사는 유진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손해배상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청구는 기각됐죠.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아들은 유진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유진이 혼자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에 아들 목소리도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미 선택했다고, 그 선택대로 살라고요. 아들은 울며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후 유진은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죠. 순이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자 유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이의 돈을 노리다가 서로마저 잃었죠. 유진은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손주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유진은 범죄 기록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순이는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단체에 50억을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을 세웠죠. 서울 외곽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건강검진실과 상담실, 3층은 취미활동실. 매일 2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름은 남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한 달 동안 천천히 돌아다녔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도 봤고요. 혼자 다니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 학원이었습니다.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풍경화 한 점을 완성했죠. 지금은 순이방에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린 그림이에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맛집 투어를 합니다.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제주도도 갔습니다. 친구들은 순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더 밝아졌다고, 더 자유로워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순이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삽니다. 유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혼자 원룸에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도 연을 끊었다더군요. 순이의 재산을 노렸던 게 들통나서요. 유진 아버지가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딸 때문에요. 손주는 아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더군요. 아들은 1년 후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내도 순이의 재산을 물어봤다가 아들한테 차였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혼자입니다. 가끔 아들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면서 한번 보러 오라고요. 하지만 순이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순이는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약해 보인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치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호구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절대 호구되지 마세요.